최근에 굉장히 큰 난리가 났죠.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쟁입니다. 전 세계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높은 유가와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가는 선박들의 피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시름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떠올릴 때는 경제적인 부분과 인명 피해적인 손실을 걱정하게 되지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대한 비극은 바로 전쟁의 기후변화가 되겠습니다. 분쟁 중에 발생하는 군사활동은 막대한 화석 연료를 소비하고 인프라를 파괴하면서 지구의 기후 시계를 앞당기는 온실가스를 폭발적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국가안보라는 장막 뒤에 숨겨진 군사 부문의 탄소 발자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측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쟁이 이 탄소 중립 로드맵에는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지, 전쟁이 남기는 보이지 않는 탄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사부문 배출량 보고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특정 시점의 활동과 자원 투입량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스냅샷 접근법을 통해서 전쟁의 탄소 발자국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또한 군사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특수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분쟁 지역의 환경 피해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영국의 비영리 기구인 COBS라는 기구가 4가지 범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스코프와 유사한 관계로서 이 스코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코프 1이 지난번에 뭐였습니까? 직접 연소 아니었습니까?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프 1은 전투 자산의 직접 연소를 의미합니다. 바로 전투기, 탱크, 함정 등의 기동 자산이 소비하는 화석 연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력 전투기 한 대가 한번 출격할 때 내뿜는 직접 탄소 배출량으로서 일반 자동차 수백 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군용 연료는 극도의 에너지 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비해 전동화나 저탄소 연료 전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많은 탄소 배출량을 내고 있으면서 이 감축이 매우 까다로운 영역 중에 한 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코프2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기와 관련돼 가지고 기지 및 시설 운영과 연계가 되겠죠. 전 세계에 흩어진 군사기지, 감시 레이더 시설, 지휘본부 운영에 투입되는 전력입니다.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이 군사시설의 특성상 전력 소비가 일정하고 방대하며 대부분 해당 지역의 일반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지 자체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곧 배출량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스코프3입니다. 무기 체계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체계라는 게 설계 단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이 고탄소 공정으로 얽혀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정밀 무기는 고성능 반도체와 특수합금, 히토류 등을 대량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소재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공정은 에너지 집약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정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조 단계의 탄소 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무기 제조를 위한 원자재 운송부터 전 세계 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류 배출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대형 방산 기업들이 2026년 강화된 ESG 공시 기준에 따라서 자사 제품의 탄소 발자국 산정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스코프3 영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스코프3 플러스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쟁 고유의 배출과 재건을 통해 발생되는 부채 관련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과는 달리 이 스코프3 플러스는 기존 회계 기준으로는 계산할 수 없었던 전쟁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배출 영역이 있는 것이죠. 기존 기후 통계에서는 블랙박스처럼 가려져 있던 스코프3 플러스라 불리우는 영역입니다. COBS가 정립한 이 개념은 전쟁의 직접적인 파괴 행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적 후폭풍을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분쟁 중 발생하는 직접적인 환경 파괴 행위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즉각적이고 비자발적인 배출원들입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유전, 화학공장, 산업시설의 폭발과 이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화재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하는 거죠. 마치 산불처럼요. 또한 군사 작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 파괴나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해서 흡수원이 상실되는 문제들, 흡수원 상실로 인한 탄소 배출이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후에 재건 과정에서 탄소 부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후과정 탄소 부채는 스콥3 플러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전쟁이 남긴 물리적 파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기후에 주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바로 전투 자체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 그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파괴된 건물 10만 채를 다시 짓는 데 필요한 시멘트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최소 3천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는 전투 자체의 배출량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파괴된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 철강과 콘크리트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운송하는 이 모든 과정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탄소 부채를 전가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분쟁 유지 및 수습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투 행위는 비록 아니겠지만 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수습 활동의 배출원도 있습니다. 폭격으로 발생한 방대한 양의 콘크리트 및 철근 잔해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국제 구호 활동 및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수송 수단의 탄소 발자국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분쟁 중에 소모된 탄약과 무기 체계를 다시 생산해서 재고를 보충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 단계의 배출량도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장으로 향하는 전투기와 미사일은 수십 년간 우리가 쌓아온 탄소 감축의 성과를 단 한 번으로 무너뜨리며 경쟁적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스콥3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향후 스콥3 플러스라는 이런 학술적 용어를 넘어서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실시간 기후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러한 기록들이 더 큰 우리의 탄소 부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이 탄소 예산까지 한꺼번에 불태우고 있는 셈인 거죠.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군사 부문의 탄소 배출량의 투명한 공개는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후 위기의 불씨가 더 크게 타오르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분쟁 이후의 재건 과정까지 아우르게 되는 엄격한 탄소 회계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비극적인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조타시를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평화와 환경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인류 생존의 최소의 조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가 되어서 인류의 평화와 환경이 같이 복귀될 수 있도록 잠시 빌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